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빵의 역사.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빵이죠. 빵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식이에요. 빵은 인기만큼이나 역사도 오래됐고 종류도 다양하답니다. 오늘은 빵이 어떻게 탄생했고 발전해왔는지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빵은 석기시대에 만들어졌어요. 곡물 나달가루에 물을 부어 반죽을 한 뒤 불에 익혀 먹었지요. 하지만 당시에는 반죽에 효모가 없어서 토르티아나 난과 같이 납작한 모양의 빵이었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푹신푹신한 빵이 만들어져요. 제빵사! 어? 제빵사는 거기 있느냐? 네. 제빵사는 속히 궁으로 오라는 파라오의 명령이시다. 예. 파라오의 부름으로 제빵사는 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제빵사인데 이놈! 도대체가 이 빵은 너무 질기구나. 맛있는 빵을 만들지 못하면 목을 베어버리겠다. 제빵사가 주방을 비운 사이 반죽은 발효가 되어 부풀어 올랐어요. 반죽이 왜 이렇게 커졌지? 이걸 한번 구워볼까? 제빵사가 부푼 반죽을 굽자 맛있는 발효빵이 됩니다. 이 맛은 고소하고 쫄깃한 게 너무 맛있구나. 여봐라, 저 제빵사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발효빵을 신의 선물이라 부르며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스 시대에 제빵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바로 오븐이 발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빵을 전문으로 만드는 제빵사도 그리스 시대에 생겨났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번영과 함께 빵 제조법도 널리 퍼졌어요. 시내에는 200개가 넘는 빵집이 생겨났고 제빵학교나 빵 공장도 만들어졌어요. 이로 인해 제빵사들의 지위는 올라가고 빵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기독교가 유럽에 전파되면서 빵도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중세시대에는 사회 계급이 빵에 반영되었는데 귀족은 부드러운 흰 빵을, 평민은 까칠까칠한 검은 빵을 먹었어요. 나도 저렇게 부드러운 하얀 빵 먹고 싶다. 이 시커먼 빵을 분필로 하얗게 칠하면 부드러워질 거야. 흰 빵을 동경한 평민은 반죽을 섞거나 분필로 표백해서 이제 하얀 빵처럼 부드럽겠지? 가짜 하얀 빵을 만들어 먹고 죽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빵 기술은 크게 발전해요. 그리고 각 나라에는 자국을 대표하는 빵들이 탄생하죠. 예술의 나라 프랑스는 바게트, 신사의 나라 영국은 스콘, 요리의 나라 이탈리아에선 피자,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는 크로아상, 이외에 독일의 프레첼, 미국의 베이글, 중국의 만두, 인도의 난 등등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빵과 디저트들이 있답니다. 앞으로 저 윌크가 디저트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빵과 디저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건빵!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먹는 간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건빵이죠. 이 퍽퍽한 건빵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먹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두유라라는 이름의 딱딱하고 잘 부서지는 과자를 항해를 위해 배에 오래 보존하기 위한 음식으로 먹었다고 해요. 두유라는 로마로 넘어가 밀가루에 물과 소금만 넣고 반죽을 한 뒤 낮은 온도에 2번씩 구워 수분을 모두 빼버린 부클럼이라는 빵이 됩니다. 이 부클럼은 아주 딱딱하고 맛이 없었는데 주로 군용 식량으로 사용했어요. 15세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장거리 항해술이 발달하며 새로운 보존식품으로 쉽 비스킷이 만들어집니다. 쉽 비스킷은 더 오래 보존하기 위해 불에 4번이나 구웠는데 그 때문에 벽돌만큼 딱딱해서 이로 씹어 먹으면 부러졌다고 해요.
아, 너무 배고프다. 주방으로 가면 먹을 게 남아 있을 거야. 에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선원들은 비스킷을 돌이나 도끼 같은 연장으로 부숴 먹었답니다. 영국 해군들은 이 비스킷을 물에 불려 먹거나 죽처럼 끓여 먹었어요. 야, 그 소식 들었냐? 제임스 녀석 애인한테 차였대. 그럴 줄 알았다. 야, 지금 누구 염장 질러? 아, 뭐 솔직히 너한테는 아까운 여자였지. 이봐, 괜찮아. 정신 차려! 해군들이 식사 시간에 비스킷을 던지며 장난치다가 맞고 죽는 사례도 있어서 영국 해군에는 식사 시간에 절대 비스킷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빨 파괴자, 철판 크래커, 시멘트판 같은 괴상한 별명도 있었어요. 19세기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며 서양 해군의 전투 식량도 수입했는데요. 그게 바로 쉽 비스킷이었어요. 하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게 모양을 바꿔 만들었고 이걸 한자 말을 건해 포르투갈어 빵을 결합하여 건빵이라고 지었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쟁과 함께했던 건빵. 건빵은 지금도 그렇지만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항상 맛이 없었네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초콜릿.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달콤한 초콜릿 조각을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으며 입안 전체에 달콤함이 퍼지지요. 초콜릿은 부드럽고 달콤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이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은 원래 아주 쓰고 매운 음료였답니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콩은 쓰고 떫은 열매인데 고대 마야족과 아즈텍족은 이 카카오콩을 볶고 매운 고추까지 넣어 차나 약 대신 마셨다고 해요. 오늘은 쓰고 매운 초콜릿이 달콤하고 맛있어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15세기 스페인에 툴리오와 미구엘이라는 탐험가 2인조가 살았어요. 툴리오와 미구엘은 아즈텍 왕국에 황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황금을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아즈텍 왕국으로 향했어요. 여기가 바로 아즈텍 왕국이군. 지금은 경비가 삼엄하니 밤에 잠입하자고. 둘은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가 어두운 밤이 되자 성벽을 타고 왕궁에 잠입했답니다. 황금을 찾아 왕국 내부를 돌아다니던 툴리오와 미구엘은 아즈텍 왕이 신하들과 시커먼 음료를 황금잔에 받아 마시는 걸 보게 됐죠. 이 카카오 음료를 마시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으로 귀한 음료입니다. 우와, 저것 좀 봐. 잔이 황금으로 돼 있잖아. 다른 식기들도 황금으로 되어 있을 거야. 부엌으로 가보자. 툴리오와 미구엘은 다른 황금 식기를 찾기 위해 부엌으로 숨어들었어요. 주방 곳곳을 뒤지던 둘은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 안에 금으로 된 식기가 잔뜩 들어있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라고. 거기 누구야? 야, 들켰다. 어서 도망쳐! 툴리오와 미구엘은 황금 상자를 들고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툴리오와 미구엘은 설레는 마음으로 보물 상자를 열어보았지만 상자 안에는 황금이 아닌 처음 보는 열매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황금이 아니잖아. 에이, 허탕쳤네. 이런 시커먼 열매를 어디다 쓰라고? 툴리오와 미구엘은 카카오콩이 든 상자를 신대륙 발견으로 유명한 콜럼버스에게 헐값에 팔아버려요. 콜럼버스는 카카오콩을 스페인으로 가지고 돌아가 이사벨 여왕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처음엔 쓰고 매운맛 때문에 카카오 음료는 인기가 없었어요. 17세기 중반에 가서야 우유와 설탕을 넣어 먹으면서 카카오 음료는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이에요. 툴리오와 미구엘은 황금보다 귀한 카카오 열매를 훔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헐값에 팔아버렸네요.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물건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치 있는 물건이 되기도 해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티라미수.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디저트는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분이 좋아지는 디저트가 있죠. 브레드 사장님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았던 예쁜 디저트. 바로 티라미수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티라미수는 1970년대 이탈리아 캄페올 부부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캄페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늦둥이를 낳았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부인은 출산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죠. 캄페올 씨는 아픈 아내를 열심히 간호했고 남편의 정성어린 간호에 캄페올 부인은 살아납니다. 여보! 하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기 일쑤였죠. 며느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걱정이 돼서 캄페올 부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시어머니는 캄페올 부인에게 여러 음식을 만들어주지만 부인은 입맛이 없어 잘 먹지 못했어요. 우리 며느리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떡한담. 며느리가 좋아하는 재료로 맛있는 걸 만들어주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캄페올 부인이 좋아하던 커스터드 크림에 부인이 좋아하는 마스카르포네 치즈를 넣고 섞은 뒤 기운이 나도록 커피를 섞은 디저트를 만들어줍니다. 캄페올 부인은 시어머니가 준 디저트를 처음엔 거부했지만 한번 맛보고 나니 너무 맛있어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죠.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구나, 아가. 캄페올 부인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디저트로 점점 기력을 회복했답니다. 완전히 기운을 회복한 캄페올 부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캄페올 부인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디저트를 종종 만들어 먹었답니다. 그게 뭐죠? 손님들은 캄페올 부인이 만들어 먹는 디저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몸이 아플 때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셨던 디저트예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이거 메뉴로 내주시면 안 되나요? 손님은 디저트의 맛에 반해 식당 메뉴로 내달라고 합니다. 부부는 이 디저트를 티라미수라고 이름 짓고 티라미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티라미수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밀다를 뜻하는 티라레와 나를 뜻하는 미를 뜻하는 수가 합쳐진 단어예요. 나를 위로 들어올리다, 즉 나를 기운이 나게 하다란 뜻이에요. 몸이 아픈 캄페올 부인을 위해 기운이 나는 디저트를 만들어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마카롱.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인기 아이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마카롱이에요. 예쁜 색깔의 달콤한 디저트 마카롱은 옛날부터 귀족들에게 아주 사랑받았다고 해요. 그럼 마카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볼까요? 이탈리아의 귀족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에게 시집을 왔는데요. 카트린은 대단한 미식가여서 달콤한 디저트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시집 왔을 때 프랑스는 요리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이게 요리라니? 혹시 다른 디저트는 없나요? 디저트? 그게 뭐지? 혹시 먹는 거요? 디저트가 뭐요? 모르겠습니다, 전하. 물론 카트린이 사랑했던 디저트들도 없었죠. 외국에서 시집살이를 하느라 힘들었던 카트린은 좋아하던 디저트들도 없자 그녀는 너무 슬퍼졌어요. 프랑스 음식은 입에 안 맞고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마저 없다니 이제 난 뭘 먹고 살지? 그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앙리 2세는 아내가 걱정되었답니다. 왕비, 뭐라도 좀 드시오. 제 고향 이탈리아가 너무 그리워요. 그녀는 결국 향수병에 걸리고 말았죠.
내가 사랑하는 카트린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군. 카트린을 사랑했던 앙리 2세는 어떻게 하면 카트린의 향수병이 나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하!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카트린은 단 걸 좋아하지. 그녀의 생일날 앙리 2세는 아내를 위해 이탈리아에서 향실 요리사를 데려와 마카롱을 만들어준 거죠. 계란 흰자로 머랭을 만들고 아몬드 가루를 넣어 반죽을 한 뒤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넣어 구운 다음 크림을 넣고 뚜껑을 덮어주면 이 과자가 여왕님을 닮은 예쁜 마카롱이랍니다. 카트린은 이탈리아의 요리사가 만든 마카롱을 먹고 기운을 차렸고 왕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왕비를 위해 마카롱을 만들어준 왕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이스크림.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에 어떤 디저트가 생각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름엔 뭐니 해도 아이스크림이죠. 그런데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초의 아이스크림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3000년 전 고대 중국인들은 차가운 얼음에 향신료나 과일을 넣은 디저트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하지만 이 디저트는 아이스크림보다는 빙수에 가까웠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아랍 상인을 통해 고대 페르시아까지 퍼지고 페르시아에 인접한 그리스와 로마까지 전파됐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의 네로 왕제도 알프스산에서 가져온 눈에 꿀과 과일을 섞은 것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13세기 중국 원나라에서 처음으로 얼음에 우유를 섞은 아이스크림이 등장해요. 유명한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를 여행하던 중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음식을 먹는 걸 보게 됐죠. 저 그게 뭔가요? 아, 이건 요즘 우리 원나라에서 유행하는 간식이에요. 시원하고 맛있어서 요즘 이것만 먹고 삽니다.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겠소? 한번 먹어보시오. 아, 예. 이 맛은 시원하고 달콤한 것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군. 꿀이 떨어지는 새하얀 눈벌판을 베어먹는 기분이로다. 아,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오? 아, 이 음식은 차가운 얼음을 갈고 그 위에 과일과 향신료를 올린 후 우유를 부으면 돼요. 그 후 마르코 폴로는 아이스크림 제조법을 이탈리아로 가져오게 됩니다. 마르코 폴로가 갖고 온 아이스크림은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카트린 공주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와 결혼하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죠. 바다 건너 영국까지 전파된 아이스크림은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요리사 제랄드 티생의 손을 거쳐 현대식 아이스크림으로 발전해요. 1718년 영국의 메리 에일스 아주머니 요리책에 최초의 아이스크림 레시피가 실렸고 이윽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기재됩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은 쉽게 녹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이었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까? 호외요, 호외! 제이콥 퍼킨스가 냉장고를 발명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이콥 푸셀은 냉장고가 발명되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 쉽게 녹는 아이스크림을 냉장고에 얼려서 보관하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겠는걸?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얼려서 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제이콥 푸셀은 아이스크림 공장을 세웁니다. 제이콥 푸셀이 만든 아이스크림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처럼 아이스크림은 고대 중국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끝에 발전했어요. 오늘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이분들의 노고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프레첼.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용감한 프레첼 순경님의 활약상을 다뤘죠. 그래서 오늘은 프레첼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프레첼은 7세기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도원의 수도사에겐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기도문 시간에 기도는 안 외우고 말썽만 부렸기 때문이죠. 너희들 그렇게 기도문 안 외우고 말썽만 부리면 나중에 천국 못 간다. 기도문 외우는 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맞아요. 기도문 외운다고 빵이 나와요? 고기가 나와요? 뭐라고? 배가 고파서 기도문 외울 힘도 없다고요.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차라리 먹을 걸 찾을래요. 너희들 모두 여기서 나가! 화가 잔뜩 난 수도사는 돈을 가라앉히지 못해 수도원 주변을 돌아다녔답니다. 못된 녀석들, 외우라는 기도문은 안 외우고. 진흙으로 만든 빵이야. 맛있겠다. 근데 너무 배고프다. 이거라도 먹으면 배가 덜 고프지 않을까? 수도사는 아이들이 배고픔을 못 견디고 흙을 집어먹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먹을 것이 부족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희들 이런 걸 먹으면 어떡하니? 어서 뱉어, 어서! 응?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그치만 너무 배고프단 말이에요. 맞아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요. 수도사는 아이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래! 배고픈 아이들에게 억지로 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문을 외우게 도와줄 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문을 잘 외우면 맛있는 빵을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좋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제가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도사들은 배고픈 아이들에게 기도문을 외우면 빵을 나눠주기로 하고 기도하는 손 모양을 본따 빵을 만들었어요. 이 빵이 바로 프레첼이에요. 프레첼이란 이름은 기도하는 작은 팔을 뜻하는 라틴어 브라키아텔롬에서 따왔다고 해요.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오늘 기도문을 잘 외운 사람에게는 빵을 나눠주겠어요. 빵이라고요? 와, 맛있겠다. 저요. 열심히 외울게요. 저도 잘할게요. 아이들은 모두 열심히 기도문을 외웠어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프레첼도 먹었답니다. 아이들이 기도문도 잘 외우고 배도 굶지 않게 되자 수도사는 행복했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프레첼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상대방이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무작정 화만 내기보단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할로윈.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트릭 오어 트릿. 사탕 주세요. 여러분, 귀신 복장을 하고 사탕을 얻으러 다니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바로 할로윈데이입니다. 오늘은 할로윈데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로윈은 고대 켈트족들이 새해를 맞이하던 서우인 축제에 기원합니다. 고대 켈트족들에겐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었는데 켈트인들은 그 전날인 10월 31일 죽은 자의 영혼이 인간 세계에 온다고 이걸 믿었죠. 쓰렴. 왜 이렇게 징그러운 걸 써야 해요? 왜? 난 재밌는데? 재밌어서 입는 게 아니야. 오늘 밤은 죽은 영혼들이 찾아와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어야 공격당하지 않는단다. 이런 이유로 그날 밤에는 동물 가죽이나 귀신 복장을 입었다고 해요. 이후 1840년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찾아오고 먹고 살기를 찾기 위해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오늘 너무 으스스하다. 뭐가 으스스해? 방금 뭐가 지나가지 않았어? 잘못 본 거겠지. 아니야, 뭔가 사람 같은 게. 무슨 일이야? 저리 가! 저기, 진정하세요.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놀랐잖아요. 대체 왜 그런 걸 뒤집어 써서 사람을 놀래키는 거요? 이것은 저희 민족의 오랜 풍습이에요. 저희 아일랜드인들은 매년 10월 31일 할로윈에 죽은 자들을 속이기 위해 귀신 복장을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귀신들을 속인다고요? 우와, 재밌어 보이는데? 우리도 하자. 그래. 이렇게 아일랜드 문화를 받아들인 미국인들이 함께 귀신 복장을 하면서 할로윈은 미국의 축제가 됩니다. 서우인 축제날 동물 가죽을 입던 풍습은 현대에 와서 귀신 복장을 입는 것으로 변했고, 중세시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던 풍습은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귀신을 속이려 했던 켈트족의 풍습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다니 재밌지 않나요? 할로윈데이에 귀신 복장을 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너무 심한 장난은 치지 말기로 해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버터.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토스트를 먹을 때 꼭 발라야 하는 게 있죠? 네, 맞아요. 바로 버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고대에는 이 버터를 연고나 화장품으로 썼다고 해요. 오늘은 버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원전 3000년경 바빌로니아의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어요. 당시 바빌로니아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지요. 몸이 작고 힘이 약했던 소년은 동네 소년들에게 놀림을 받았죠. 야, 그렇게 약해서 용감한 군인이 되겠냐? 상관없어. 어차피 전쟁에 나가지도 못할 텐데 뭐. 당시 바빌로니아는 문나라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군인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군인이 꿈이었던 소년은 입대 신청을 하지만 안 됐지만 네 체격으로 군인은 무리야. 집으로 돌아가렴. 자격 미달로 군인이 되지 못합니다. 소년을 제외한 다른 마을 남자들은 모두 군인이 되어 전쟁에 나갑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용감한 군인이 못 되다니 너무 한심하잖아. 그래!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강해지면 되잖아. 소년은 우유가 담긴 가죽 주머니를 나무에 매달고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소년은 점점 건강한 청년이 됐답니다. 평소처럼 훈련을 하던 소년은 어느 날 전쟁에 나갔던 병사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전쟁에 졌어. 남은 건 상처뿐인 몸이라고. 소년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에서 졌다니 이때까지 한 훈련은 뭐가 되는 거야? 이때 소년이 던진 목검이 가죽 주머니에 맞으며 주머니가 터지고 맙니다. 이게 뭐지?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소년은 훈련 때문에 생긴 상처에 흰 덩어리들을 발라봤어요. 오, 상처가 쉽게 아물잖아. 소년이 발견한 하얀 덩어리의 정체는 버터였어요. 가죽 주머니에 든 우유가 소년이 목도를 휘두를 때 발생하는 충격을 받아 유청과 지방으로 분리되면서 버터가 된 거였죠. 소년이 만든 버터를 부상병들에게 나눠주자 와, 상처가 빨리 아무는걸? 이거 정말 효과가 좋은데? 이거 좀 더 가져다 줄 순 없니?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낼게. 소년은 열심히 버터를 만들어 유명한 버터 제조업자로 성공했답니다. 결국 소년은 군인이 되지 못했지만 버터를 만들게 됐네요. 여러분도 꿈을 이루지 못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유팩.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저 우유랍니다. 우유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 종이팩 등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저처럼 종이팩에 담긴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종이팩 우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원래 우유는 유리병에 담아 팔았다고 해요. 하지만 유리병은 비싸고 무겁고 잘 깨져서 불편한 점이 많았죠. 이때 1915년 미국에서 종이팩 우유가 최초로 발명됩니다.
종이팩 우유는 장난감 회사를 운영하던 존 반 워머란 사람이 발명했어요. 어느 날 아침, 워머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급하게 집을 나섭니다. 여보, 아침 식사 대신 우유라도 마시고 가세요. 고마워. 이거 워머는 실수로 우유병을 깨트려 우유가 옷에 잔뜩 튀고 맙니다. 어머, 어떡해. 늦었으니 그냥 가볼게요. 이게 무슨 냄새야? 우유 묻은 것 같은데? 엄마, 저 아저씨 얼룩소 같아. 어머, 얘가? 회의 시작합시다. 어디서 우유 냄새가 나는데? 이거 비린내. 우유 때문에 내 완벽한 하루가 망쳤잖아. 누구야? 사장님, 결제 받으러 왔는데요. 책상 위에 놓고 가요. 그래, 바로 이거야. 워머는 직원이 건네준 종이 서류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우유를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만들기로 합니다. 드디어 완성됐군. 나의 역작. 워머는 종이팩 우유를 개발해 특허를 냈고 종이팩 우유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가볍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됐죠. 어때요? 우유가 지금의 우유곽에 담기게 된 이유 참 흥미롭죠? 여러분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그럼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붕어빵.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생각나는 간식은 뭐가 있을까요? 호떡, 호빵, 군고구마, 어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붕어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세기 말 일본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서양 음식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와플은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도쿄에서 풀빵 가게를 하던 고베 기요지로는 고민이 많았어요. 주변 와플 가게들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너도 나도 와플을 찾으니 장사가 안 되는군. 나도 와플이나 팔아볼까? 결국 고베는 가게를 살리기 위해 와플을 팔기로 결심하죠. 이런 와플을 파는 가게가 너무 많잖아. 하지만 이미 주변에 와플 가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팔리지 않았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 와플에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단팥을 넣는 거야. 와플 틀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팥소를 넣은 뒤 뚜껑을 덮으면 이게 뭐야? 팥소가 다 튀어나와서 엉망이 됐잖아. 고베는 어떻게 하면 팥소를 깔끔하게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 횟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모두 구경하세요. 오늘 아침에 잡은 도미입니다. 우와, 도미잖아. 나도 한 번만 먹어봤으면. 자, 이 귀한 도미를 단돈 10,000원에 드립니다. 도미 한 마리 주세요. 저도 주세요. 줘요. 사람들은 몰려와 도미를 사기 시작했죠. 도미는 일본에서 생선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아하! 고베는 도미를 사가는 사람들을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는 도미 모양의 철판을 주문한 뒤 철판에 밀가루 반죽을 넣고 팥소를 넣자 팥소가 깔끔하게 들어간 도미 모양의 와플이 완성되었죠. 고베는 이 와플을 도미빵이라고 이름 짓고 가게의 새 메뉴로 선보였습니다. 자, 도미보다 값이 싸고 도미만큼 맛있는 도미빵입니다. 쌉니다. 맛있습니다. 도미빵은 큰 인기를 얻었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답니다. 이후 도미빵은 한국으로 건너와서 붕어빵이 됩니다. 어때요? 붕어빵이 만들어진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도 남들이 하는 걸 무작정 따라하기보단 거기에 자기의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더 좋은 걸 발명하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크로와상.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빵 크로와상.
크로아상은 프랑스어로 초승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보니 빵 모양이 정말 초승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오늘은 이 크로아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게요. 1683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터키 군대가 쳐들어와 오스트리아와 터키는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터키 군대는 많은 군대를 동원해 오스트리아의 성을 포위했답니다. 포위된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울지 마. 자꾸 울면 터키 군인이 잡아간다. 아이고 배고파. 아버지, 기운 내세요.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죽을 것 같군. 그때 성 안에 있던 한 제빵사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죠. 여러분, 배고프시죠? 빵들 드세요. 저희 조금만 버팁시다. 곧 터키 군대가 물러갈 거예요. 제빵사 양반 복 받을 거요. 나도 빵 좀 줘요. 나도. 어려운 시기에 참 고맙구려. 어려울 땐 돕고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그러나 터키 군대의 포위가 길어지자 빵집의 빵은 다 떨어지게 되죠.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나는 걸까? 재료도 다 떨어져 가는데 내가 먹을 식량도 부족하다고. 저기, 어? 저희도 빵 좀 주세요. 부탁이에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기에 오면 빵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금방 빵을 구워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렴. 제빵사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주기 위해 지하실에 밀가루를 가지러 내려갑니다. 이걸로 그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소리지? 어이다 박아놓은군. 이 땅굴로 계속 공격하면 오스트리아 군대는 이제 끝이라고. 터키군이 땅을 파서 침입하려고 하잖아. 빨리 왕에게 알려야겠다. 그는 지하실에서 땅굴을 파던 터키군의 군사작전을 듣게 되고 모든 사실을 왕에게 알립니다. 무엇이나 터키군이 땅굴을 판다고? 여봐라, 터키군이 땅굴을 파고 들어오면 공격하라. 오스트리아 군대는 땅굴을 침입하려는 터키 군대를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결국 터키 군대는 퇴각하게 됩니다. 제빵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게 되죠. 그 뒤로 제빵사는 이날의 승리를 기억하기 위해 터키군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어 구웠고 제빵사의 빵집은 빈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 됩니다. 크로아상이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착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제빵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 보답받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치즈!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이커리 타운에서 가장 꼬릿한 냄새를 가진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치즈입니다. 뭘 봐? 까망베르 가문의 꼬릿내는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꼬릿꼬릿한 냄새와 고소한 맛을 가진 치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기원전 6000년경 아라비아에는 카나나라는 우유 상인이 살고 있었어요. 카나나는 양의 젖을 짜서 가죽 주머니에 담아 시장에 팔았답니다. 이 우유들을 이웃나라에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카나나는 부푼 마음을 안고 마을로 향했어요. 카나나는 마을로 가는 길에 뜨거운 사막을 지나게 됐어요. 물 좀 마실까? 뜨거운 햇빛 때문에 물통의 물도 다 증발해버렸죠. 카나나는 모래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사막 정갈에 쫓기기도 했지만 고생 끝에 무사히 마을에 도착했답니다. 우유 사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양젓입니다. 우유 좀 맛볼 수 있어. 물론이죠. 카나나는 자신 있게 우유를 따랐지만
우유는 나오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착각해서 엉뚱한 주머니를 열었나 봅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다른 우유 주머니들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가져온 우유들인데 나는 망했어. 이게 뭐지? 오, 여태껏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눈앞에서 양들이 뛰어노는 것 같아. 짭짤하고 고소한 걸. 도대체 이게 뭔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구한 건가? 정말 맛있잖아. 이런 건 어쩌 저 사람보다 더 비싸게 쳐줄 테니 나한테 파시오. 내가 전부 사겠소. 나한테 파시오. 정체불명의 덩어리는 고소한 풍미 때문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덕분에 카나나는 양젖을 팔았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답니다. 카나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이 정체불명의 덩어리가 바로 치즈예요. 주머니 속의 우유가 낙타가 걸을 때 생기는 진동과 사막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치즈가 된 것이죠. 카나나는 사막을 지날 때 겪었던 고난 때문에 우유보다 더 값진 치즈를 얻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고생이 큰 보상으로 오는 날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디저트 이야기에서 만나요. 모두 안녕! 과자!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입이 심심할 때 무엇을 드시나요? 다양한 간식이 있지만 가장 많이 먹는 것은 과자가 아닐까요? 달콤한 맛, 짭짤한 맛, 매콤한 맛까지 맛도 모양도 다양한 바삭바삭 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 옛날 중국 송나라는 금나라와 잦은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은 굶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중 악비라는 장군이 송나라의 군대를 지휘하게 되었고 금나라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게 됩니다. 덕분에 악비 장군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고 재상 진회는 그런 악비 장군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잘난 체 하기는 악비 녀석 곧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야. 전하, 악비 장군이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하옵니다. 무엇이라? 악비를 시기한 진회는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 모함을 하였고 악비는 진회의 계략에 빠져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 나의 결백한 마음은 하늘의 태양처럼 밝을 것이다. 당장 처형해라! 결국 악비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하게 되고 악비 장군이 사라지자 금나라는 송나라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금나라 병사들은 누가 막는단 말인가? 악비님을 모함한 진회를 용서할 수 없어. 송나라 백성들은 모두 진회를 미워하게 되었고 화가 난 백성들은 밀가루 반죽을 진회 모양으로 만들어 반죽을 때린 후 기름에 튀겨 튀김으로 만들어 먹어버리죠. 이때 진회를 본따 만든 과자를 유자회라고 불렀는데 이는 기름에 튀긴 진회라는 뜻으로 오늘날 중국의 대표 과자인 여우타오의 유래가 됩니다. 화가 난 백성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남을 질투하여 해코지하면 자신에게 더 큰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두.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들 만두 좋아하시죠? 군만두, 찐만두, 물만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만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만두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그 유명한 삼국지의 제갈량이라고 해요. 제갈량은 유비를 섬기던 총나라의 재상이었는데 매우 지혜롭기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총나라의 군대가 남만족 정벌을 마치고 돌아오던 때였어요. 승상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윗나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빨리 돌아가야겠군. 이런,
풍랑이 심해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잖아. 강을 건너는 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저 강엔 신이 살고 있습니다. 강의 신은 매우 심술부져 자주 풍랑을 일으키죠. 사람 49명의 머리를 베어 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 풍랑이 가라앉을 겁니다. 아니, 사람의 머리를 바치라니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승상,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당장 낭만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의 목을 베어 바칩시다. 아니, 아무리 포로라 할지언정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네. 목숨을 희생하지 않고 건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제갈량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태풍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나라가 위험해지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자니 살생을 해야 하고, 좋은 수가 없단 말인가. 저기 이걸 좀 드세요. 이게 무엇이냐? 찐빵이라고 합니다. 제갈량님께서 저희를 해치지 않으셔서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어요. 고맙구나. 잘 먹겠다. 이때 소녀가 준 찐빵을 보던 제갈량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호라, 이런 방법이 있었군. 승상께서 뭘 하시는 거지? 우리 아침밥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보게, 어서 와서 나 좀 돕게나. 예. 먼저 밀가루 반죽을 펴고 거기에 고기를 다져 넣은 뒤 사람 머리 모양으로 동그랗게 빚어서 찜통에 넣고 쪄내면 완성일세. 아니, 이건 사람의 머리처럼 생겼잖아. 우린 이걸 강의 신에게 제물로 바친다. 승상님의 뜻을 역시 승상이셔. 강의 신이시여, 당신에게 바치는 제물입니다. 그러자 폭풍 속에서 강의 신이 나타났어요. 이 제물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처음 보는 음식이구나. 어디 한번 맛을 볼까? 아니, 이 맛은 찐빵 속에 다진 고기가 들어있다니. 겉을 감싸는 쫄깃쫄깃한 반죽에 짭조름한 육즙까지 밀가루와 고기의 조화가 환상적이구나. 이토록 훌륭한 음식을 제물로 바치다니 너희의 정성을 갸륵히 여겨 풍랑을 잠재우겠노라. 그렇게 강의 신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나름 맑아졌답니다. 우와, 풍랑이 멎었어. 이제 강을 건널 수 있어. 제갈량님 만세! 만세! 제갈량의 지혜 덕분에 총나라 군대는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때 제갈량이 강의 신에게 바친 음식이 바로 만두라는 사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만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여러분도 난관에 닥치더라도 지혜로운 제갈량처럼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자칩.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브레드 이발소에서 가장 나쁜 악당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감자칩 사장님이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실제 감자칩을 만든 요리사도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고약했대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감자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감자칩은 1853년 8월 뉴욕에서 조지 크럼이라는 사람에 의해 탄생했다고 해요. 조지 크럼은 아주 솜씨가 좋은 요리사였지만 다혈질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죠. 감자튀김 부탁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조지에게 감자튀김을 주문했어요. 조지는 평소와 같이 감자를 썰어 튀기고 손님에게 내놨어요. 이게 뭡니까? 감자가 하나도 안 익었잖아요. 다시 튀겨주세요. 하지만 손님은 감자가 전혀 익지 않았다며 다시 튀겨올 것을 요구했죠. 뭐라고? 거참 까다롭기는. 조지는 화가 났지만 참고 감자를 다시 튀겼어요. 그러나 손님은 새로 받은 감자튀김도 덜 익었다며 불평을 합니다. 당신, 소문과 달리 솜씨가 형편없군요. 전보다 나아진 게 없잖아요. 조지는 손님의 말을 듣고 아주 화가 났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골탕 먹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 그래, 그거야. 손님이 포크로 집어먹을 수도 없게 감자를 얇게 썰어서 튀겨주기로 해요. 조지는 손님을 골탕 먹일 마음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감자튀김을 가져다 주죠. 감자가 왜 이렇게 얇아? 이건? 이 바삭바삭한 맛! 눈앞에 감자밭이 펼쳐지는 맛이야!
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손님은 아주 만족스러워했어요. 조지의 이 얇은 감자튀김은 금방 유명해져서 뉴 잉글랜드 지방의 대표 요리가 됩니다. 손님을 골탕 먹이려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게 된 조지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감자칩 사장님의 심술궂은 성격은 이 요리사를 닮은 것 같죠? 하지만 결과가 좋더라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케이크.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저트계의 왕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케이크죠. 베이커리 타운의 케이크 여왕과 케이크 공주도 왕족이죠. 오늘은 케이크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옛날 그리스에는 매달 성대한 축제가 열렸어요. 달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였죠. 온 마을은 여신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답니다. 한 제빵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여신께 뭘 바치면 좋을까? 희귀한 보석? 반짝이는 황금? 비싼 옷감? 동전 몇 푼으로 그런 걸 살 수 있을 리가 없지. 제빵사는 여신에게 멋진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가진 돈이 없어 낙담했죠. 제빵사는 주방에 있는 밀가루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할 줄 아는 건 빵 굽는 것뿐이지만 내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로 멋진 빵을 바쳐보겠어. 제빵사는 하루 종일 빵을 구웠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일이 축제 날인데 벌써 밤이 되어버리다니. 그래, 바로 저거야. 제빵사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닮은 동그란 빵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달걀, 설탕, 기름을 넣고 저은 뒤 밀가루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동그란 틀에 반죽을 부어 오븐에 구워내면 완성이죠. 아르테미스 여신의 축제날, 많은 사람들이 여신에게 선물을 바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제빵사는 둥근 빵을 바쳤죠. 뭐야, 고작 빵? 이런 걸 여신님이 좋아할까? 내가 이제껏 본 선물 중 가장 시시한 선물이구먼.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제빵사의 선물을 비웃었어요. 밤이 되자 사람들이 바쳤던 값비싼 선물들은 어두워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죠. 이때 제빵사는 준비했던 촛불을 케이크에 붙입니다. 덕분에 제빵사의 케이크는 다른 선물들과 다르게 눈에 잘 띄게 되었죠.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선물들 중에 여신의 눈에는 제빵사의 케이크만 보였어요. 여신은 케이크를 맛보고는 감탄합니다. 젊은 제빵사여, 나를 위해 밤에도 밝게 빛나는 빵을 만들어 주었구나. 고맙다. 여신은 제빵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라졌어요. 당신 대단한걸. 여신의 입맞춤을 봤다니 축복이야. 여신의 감사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제빵사의 케이크를 본따 이렇게 둥근 모양의 케이크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고 해요. 황금이나 비단같이 화려한 선물도 좋지만 역시 선물에 담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선물할 때는 마음을 담아 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소시지.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발소의 귀여움을 맡고 있는 소시지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소시지는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스가 트로이와 한창 전쟁 중일 때 영웅 오디세우스는 그리스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죠. 병사들의 사기가 저렇게 떨어져서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오디세우스는 취사병을 불러 고기 요리를 만들도록 명령하죠. 병사들의 사기를 돋아줄 고기 요리를 내일까지 만들어 오거라. 장군님, 전쟁이 길어져 먹을 만한 고기 부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 내일 아침까지 병사들을 만족시킬 고기 요리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네 목숨은 끝이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걸 만든담? 난 이제 죽은 목숨이야. 잠깐, 이 고기들을 돼지 창자 속에 넣어볼까? 취사병은 고기 조각을 더 잘게 다지고 소금과 향신료로 양념을 한 뒤 양념된 다진 고기를 창자 안으로 집어넣고 적당한 크기로 나눈 후 불에 구워 소시지를 만들어냅니다. 장군님, 명령대로 고기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음식은 처음이군. 아니 이건 겉은 쫄깃하고 속에 있는 돼지고기들이 살아있잖아. 오디세우스는 취사병이 만든 소시지를 병사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전쟁터에서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두가 이 음식을 실컷 먹게 해주겠다. 취사병의 소시지로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소시지가 만들어지게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 포기하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며 도전해보세요. 분명 멋진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파이!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브레드 이발소에서 가장 터프한 빵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파이 아저씨죠. 그런데 최초의 파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옛날 로마에 밥을 엄청 많이 먹는 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귀족의 하녀들에게는 주인이 먹고 난 수많은 접시를 치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답니다. 하루는 하녀들이 몰래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산더미같이 쌓인 설거지를 하느라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게 말이야, 돼지 같은 주인. 접시까지 다 먹으면 설거지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래, 접시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리하여 하녀들은 빵 반죽을 접시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반죽을 동그랗게 잘라내어 접시 위에서 꾹꾹 눌러준 뒤 접시를 떼자 접시 모양의 반죽이 만들어졌어요. 하녀는 접시 모양의 반죽 안에 고기, 야채, 과일 등 많은 재료를 넣어 맛있는 파이를 만들었답니다. 하녀들은 이렇게 구워진 파이를 귀족 앞에 대령했어요.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음식인데? 드시기 편하시라고 접시를 빵으로 만들어봤답니다. 오, 그래? 오, 이거 맛있는데? 접시째 먹으니까 더 맛있어. 잠깐. 포크랑 나이프도 빵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나? 하녀들은 드디어 설거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답니다. 설거지하기 싫어서 파이가 만들어졌다니 정말 재미있죠? 하녀들 덕분에 맛있는 파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녀들처럼 지혜를 발휘해 슬기롭게 극복해봐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베이글!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이번 화는 베이커리 타운 최고 엘리트 베이글씨가 나왔죠. 오늘은 도넛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담백하고 쫄깃한 맛의 베이글에 대해 알아볼까요? 베이글의 기원은 고대 이집트 시대에 카악이라는 단단한 크래커라고 해요. 카악은 프랑스로 건너가서 끓는 물에 반죽을 익힌 후 오븐에 구워내는 빵으로 변형됩니다. 하지만 이 제조법을 베이글로 만들어낸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15세기 프랑스와 독일 등의 서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난 유대인들은 무작정 동쪽으로 걸었죠. 아빠, 우리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미안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곧 도착할 거란다. 그리고 폴란드 성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모셔, 문 좀 열어주시오. 저희도 들여보내주세요. 여기도 받아주지 않는군.
역시 우리 같은 유대인을 받아줄 나라는 없어요. 다른 곳을 찾아봅시다. 절망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 폴란드 국왕이 나타났어요. 폴란드 국왕 나 얀 소비에스키는 유대인들의 이주를 허락하노라. 그게 정말입니까? 신이셔. 먼 길을 오느라 고생하셨소. 어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오. 폴란드에 정착하게 된 유대인들은 감사의 표시로 프랑스에서 만들던 빵 제조법을 폴란드로 전파하여 베이글을 만들어냅니다. 19세기 후반 동유럽 유대인들이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해가며 베이글도 함께 전파됐어요. 유독 유대인들이 많이 살던 뉴욕과 몬트리올에서 급속히 퍼집니다. 1880년에 미국에서 크림치즈가 제품화되고 베이글은 크림치즈를 발라먹기 가장 좋은 빵으로 각광받게 돼요. 그리고 뉴욕을 대표하는 빵이 됩니다. 베이글은 담백한 맛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오해를 사는데요. 사실 베이글 한 개는 밥 한 공기와 맞먹을 만큼 칼로리가 높다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으니 다들 주의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꽈배기.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브래드 이발소에 빠질 수 없는 감초 캐릭터는 누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꽈배기 씨죠. 게다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발사 유령으로도 등장했었죠. 그럼 오늘은 꽈배기 씨에 대해 알아볼게요. 옛날에 중국 진나라에 문공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에게는 계자추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전하, 어진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피고 사리사욕에 빠지지 마옵소서. 오, 계자추. 그대가 있어 아주 든든하구려. 계자추의 강직하고 올바른 성품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간신들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단다. 걱정 말거라. 계자추의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맙니다. 자네 덕에 짐이 왕이 될 수 있었네. 하여 그대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허나 소인의 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십니다. 아프신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합니다. 계자추는 아픈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한다며 문공왕이 내리는 벼슬을 마다하고 어머니와 함께 면산으로 떠났어요. 어휴, 계자추가 없으니 국정 상태가 말이 아니구나. 관료들의 행포는 심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지니. 여봐라, 지금 당장 계자추를 궁으로 불러들이도록 하여라. 전하, 외람되오나 계자추가 숨어있다는 면사는 궁궐보다 10배는 넓고 가도 끝이 없는 미로 같은 숲이라 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게다가 계자추는 어머니의 간병이 끝나기 전까지는 산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떡하면 좋단 말인가? 누구 좋은 생각 없는가? 이번 기회에 꼴보기 싫은 계자추를 없애버려야겠군. 좋은 생각이요. 평소 계자추를 시기하던 신하들은 이때다 하고 꾀를 냈어요. 헤하, 산불을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산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계자추는 효심이 지극하여 산불이 나면 분명 어머니를 데리고 산 밖으로 빠져나올 것입니다. 결국 문공왕은 못된 신하들의 계략에 깜빡 속아 산에 불을 지릅니다. 계자추가 제 아무리 꽁꽁 숨었더라도 나오지 않고는 못 빼길 겁니다. 어머니, 산에 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너라도 산을 내려가거라. 어머니! 그러나 계자추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왕은 산속에서 어머니와 끌어안고 목숨을 잃은 계자추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죠. 문공왕은 계자추를 기리기 위해 그를 닮은 빵을 만들었고 그 빵이 지금의 꽈배기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문공왕은 눈앞의 목적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 큰 비극을 낳고 말았네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가다 보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까망베르 치즈.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블루 치즈 등등 다양한 치즈들이 등장했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치즈는 까망베르 치즈예요. 뭘 봐? 오늘은 까망베르 치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792년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을 당하고 수많은 귀족들과 성직자들도 탄압을 당했죠. 당시 프랑스 신부였던 샤를 장 봉부스트는 살기 위해 노르망디 지역의 까망베르 마을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샤를이 성직자인 걸 안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 집이 마지막 집이군. 여기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야. 그러다 마리 아렐의 집을 두드리게 됩니다. 누구세요? 저 지나가는 행인인데 하루만이라도 묵을 수 있겠소?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저 사람 신부잖아. 언니 제정신이야? 지금 시기에 신부를 감싸줬다간 큰일 나. 우리도 사형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 사람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지도 몰라. 공경에 처한 사람은 도와줘야지. 마리 아렐은 반대하는 형제들을 설득하여 샤를 신부를 집안으로 맞이했어요. 자, 어서 들어와요. 여기서 지내면 들키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리하여 마리 아렐의 집에서 숨어 살게 된 샤를 신부는 점차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머, 신부님, 몸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저도 밥값을 해야지요. 샤를 신부는 마리 아렐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치즈를 만들어 선물했어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보답으로 받아주세요. 어머, 뭘 이런 걸 다. 잘 먹을게요. 마리와 형제들은 샤를 신부에게 받은 치즈를 먹어보았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한 치즈라니. 고소하고 짭짤한 게 정말 최고야. 너무 맛있다. 치즈 맛에 감탄한 마리는 샤를 신부에게 치즈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이 치즈를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 후 마리의 치즈는 까망베르 치즈로 아주 유명해집니다. 까망베르 치즈는 황제 나폴레옹의 식탁에도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풍미 있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치즈라니. 치즈 맛에 감탄한 나폴레옹은 치즈를 가져다준 종업원에게 길고 열정적인 뽀뽀를 해주었다고 해요. 앞으로 식사 시간에는 꼭 이 치즈를 내오도록 해라. 그리고 마리 아렐은 공식적으로 황제에게 치즈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까망베르 치즈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여러분도 마리 아렐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 보답받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도넛.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경찰들이 제일 좋아하는 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도넛입니다. 도넛은 베이커리 타운을 지키는 경찰관들로 등장하는데 가운데 구멍이 뿅 뚫린 게 특징이랍니다. 오늘은 도넛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 도넛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처음 만들었대요. 하지만 그때의 도넛은 그저 기름에 튀긴 동그란 빵이었죠. 도넛이 지금의 모양을 가지게 된 건 네덜란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항해하면서부터랍니다. 어느 폭풍우 치는 밤 네덜란드 청교도들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긴 항해에 지쳐 다들 배가 고팠답니다. 주방장, 배가 좀 고픈데 혹시 도넛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곧 만들어드리지요. 배의 주방장이었던 헨슨 그레고리는 파도가 출렁이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열악한 상황에서 도넛을 만들었어요. 주방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자꾸 불이 꺼지잖아. 요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군. 헨슨이 예상했던 대로 도넛은 속이 덜 익고 말았어요. 고맙구려. 주방장 양반, 속이 덜 익었잖소. 못 먹겠구만 그려. 이거 도저히 못 먹겠어. 다시 만들어줘요. 어떻게 해야 속까지 도넛이 잘 익게 한담? 아하!
주방장 헨스는 잘 익은 도넛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다 실패하고 맙니다. 주방장 양반, 도넛 익으려면 아직 멀었소.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운데 구멍이 뚫렸잖아. 이렇게 만들면 속까지 잘 익겠는걸? 헨스는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도넛을 만들었고 구멍이 뚫린 도넛은 속까지 아주 잘 익었죠. 헨슨이 도넛을 나누어 주자 청교도들은 아주 행복해했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게 맛있는데? 우리 할매가 해준 것보다 맛있구만. 도넛 하나 더 있어. 청교도들은 구멍 뚫린 맛있는 도넛을 먹으며 미국으로 이주하기까지 무사히 버틸 수 있었답니다. 도넛이 구멍이 뚫리게 된 이유 참 흥미롭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의 승객들에게 맛있는 도넛을 만들어주려 했던 헨슨의 노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헨슨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좋은 상황이 열릴 거예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발렌타인데이.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며 고백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발렌타인데이에 슬픈 사연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과거 로마 제국은 영토가 매우 넓었어요. 그래서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죠. 가족을 그리워하던 군인들이 탈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로마 제국은 군인들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답니다. 만약 군인이 몰래 결혼을 했다가 들켰을 경우엔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어느 날 로마에 살던 발렌타인 주교는 교회에서 울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제게는 패트릭이라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군에 징집됐지 뭐예요. 그와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슬퍼요, 신부님. 여인을 안타깝게 여긴 발렌타인 주교는 여인을 돕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밤 패트릭과 함께 교회로 오시면 제가 주례를 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하시면 주교님도 사형을 당하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제도에 반감이 있었던 발렌타인 주교는 여인의 결혼식을 도와주었고 둘은 성공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은 다른 연인들도 발렌타인 주교를 찾아왔어요. 저기 발렌타인 주교를 찾아왔는데요. 예, 제가 발렌타인입니다. 부탁입니다. 저희 결혼 주례를 서주세요. 주교님만이 저희 결혼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발렌타인 주교의 도움으로 많은 연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발렌타인 주교, 당신을 국법을 어긴 죄로 체포한다. 발렌타인 주교는 결국 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돼요. 감히 법을 무시하고 군인들의 결혼을 성사시키다니 당장 저 녀석을 처형하라.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주교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야. 주교님의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발렌타인 주교가 순교한 2월 14일을 추모하며 발렌타인데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에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했죠. 비록 발렌타인 주교는 죽고 사라졌지만 그가 이루려고 했던 뜻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늘날 발렌타인데이가 되었네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식빵.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빵은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식빵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식빵의 역사는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100년 전에 식빵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800년대 미국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던 오토 로에더는
15년 동안 착실하게 보석 사업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벌린 탓에 보석상은 망해버렸다고 해요. 로에더는 백수가 되어 집에서 놀고 먹게 되지만 아내는 그런 그의 모습에 불만이 많았죠. 당신 그렇게 집에서 놀기만 할 거야? 옆에 와서 빵이라도 잘라요. 알았어요. 아내는 밥 준비하는 거라도 도우라고 로에더에게 빵 자르는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빵을 자르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어려웠죠. 그래서 로에더는 빵을 자르는 기계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빵 자르는 기계를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는 갖고 있는 돈을 모아 빵 자르는 공장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빵 자르는 기계를 만드는데 성공해요. 하지만 큰 화재로 공장은 불타버리고 내 공장이 안 돼! 어렵게 만들어낸 기계도 불타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로에더는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러 로에더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시 빵 자르는 기계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1928년 7월 7일 빵집에서 처음으로 기계를 선보였어요. 자, 반죽을 틀에 넣어 오븐에 구워낸 다음 빵 자르는 기계에 넣으면 자, 이렇게 빵이 잘려져서 나옵니다. 세상에, 저렇게 기발할 수가. 이 잘려진 빵 얼마죠? 빨리 내 빵부터 계산해줘요. 잘려진 빵을 본 주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빵가게 주인들은 앞다퉈 로에더의 기계를 사들였어요. 덕분에 로에더는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답니다. 로에더 씨가 만든 이 잘려진 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식빵이에요. 아무리 힘든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낸 로에더 씨 이야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디저트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컵케이크.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브래드 이발소의 단골 손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맞아요, 컵케이크죠. 오늘은 귀엽고 맛있는 컵케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가난하지만 행복했답니다. 내일이 우리 딸 생일이라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엄마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찾아봤지만 집이 가난해서 재료를 조금밖에 모을 수 없었어요. 재료가 이것뿐이네. 이걸로 케이크를 어떻게 만든담? 엄마는 부족한 재료로 조그만 케이크를 굽기 시작했답니다. 우와, 내 생일이다. 엄마, 생일 케이크 주세요. 엄마는 딸이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작은 케이크를 내놓았어요. 하지만 작은 생일 케이크를 받은 딸은 너무 기뻐했답니다. 우와, 귀여워라. 요정님들의 케이크 같아. 엄마가 다음번 생일에는 꼭 커다란 케이크 해줄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해준 요정님 케이크가 더 좋아요. 소녀는 엄마가 만들어준 케이크가 너무 귀여워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와, 이게 뭐야? 완전 귀엽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소녀의 자그마한 케이크를 부러워했답니다. 엄마, 친구들도 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갖고 싶대요. 저도 요정님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저도요. 소녀의 엄마는 딸의 친구들을 위해 컵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죠. 우와, 분홍색 컵케이크다. 내 케이크 위에는 초코크림이 있어. 엄마, 요정님 케이크가 가게를 열어도 될 정도로 인기 폭발이에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케이크 가게 여시면 저는 맨날 가서 사 먹을 거예요. 케이크가 컵 모양이니까 이름은 컵케이크로 하면 어때요? 엄마의 가게는 맛있는 컵케이크로 금세 유명해졌어요. 소녀와 엄마는 함께 컵케이크를 만들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죠? 여러분도 집에서 엄마와 함께 컵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딸기맛, 초코맛, 캐러멜 맛, 민트 맛, 다양한 종류로요. 그럼 다음 디저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메론빵.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메론빵 좋아하시나요? 한국에서는 곰보빵, 일본에서는 멜론빵이라고 하죠. 근데 메론빵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재미있게도 하얼빈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오늘은 메론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세기 말 만주 하얼빈의 한 호텔에 이반 사고얀이라는 제빵사가 있었어요. 그는 러시아 공중요리사 출신이어서 제빵 실력이 아주 뛰어났죠. 이반의 빵은 하얼빈에서 아주 인기가 많아서 언제나 쉴 틈 없이 바빴답니다. 이반 요리사, 예? 무슨 일인가요? 하얼빈에서 가장 큰 부자인 안드레아 씨가 쿠키를 주문했네. 이렇게 많은 양을요? 파티에 쓴다나 봐. 그럼 잘 부탁하네. 예. 자, 그럼 쿠키를 만들어 볼까? 이반은 밤낮으로 열심히 쿠키 반죽을 만들었어요.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군. 잠깐. 예? 파티가 취소돼서 쿠키가 필요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어. 뭐라고요? 아니, 그럼 저것들은 다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 하지만 대량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이반은 밤새 만든 쿠키 반죽을 버리게 되었지요. 쿠키만 내왔다간 손님들이 실망할 테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이걸로 빵을 만들 수도 없고. 잠깐만. 그래, 쿠키 반죽을 빵 위에 올리는 거야. 이반은 못 쓰게 된 쿠키 반죽으로 새로운 빵을 만들어냅니다. 오, 너무 고소하고 달콤해.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는 걸. 이반의 새로운 빵은 하얼빈에서 큰 인기를 끌게 돼요. 특히 업무차 하얼빈에 온 일본인과 조선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시간이 지나 우리나라로 건너온 이반의 빵은 곰보빵이 되고, 일본으로 건너간 빵은 멜론빵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나라의 곰보빵과 일본의 멜론빵을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니 정말 흥미롭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기지를 발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